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한강의 기적과 반민주적 장기 집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두어 달 전에 제도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조를. 그리고 여러 아는 분들한테 제자들을 포함해서 회람을 시켜가지고 논평을 받았는데 그 논평이 참 엄청나요. 근데 그 논평을 받으면서 이게 어떤 이야기의 구성에 제대로 되고 안 되고 한 얘기보다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앞서는 논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이제 가다듬다 보니까 기조는 변함이 없는데 내용은 옛날에 하던 거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주제는 이제 20세기 중반의 산업화죠. 소위 동아시아 닉스들 산업화인데 내수를 겨냥하는 산업활동 확장이 아니고 수출을 겨냥한 생산 확장이 산업활동 확장을 불러서 성장을 견인한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우리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요약들을 합니다만은 규제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 가격이 서로 일치하도록 그래서 make prices right라고 하는 이제 그 짧은 요약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비교 우위가 이 개도국이 벌여야 할 수출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출이 이제 성장을 선도한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을 일치시키고 기업한테 맡기면 대체로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만 유정호 교수께서 2022년에 그 논문을 출판하셨는데 70년대 말부터 저축률이 30%를 윗돌고 투자도 비슷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자본 희소국에서 자본 부유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자본 집약적인데 그 부분에 비교 우위가 생성이 되는 배경이 됐다. 그래서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졌다. 유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화 정책 자체는 오히려 중화공업화에 도움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 정통 경제 이론에 의해서 자본 축적이 자본 집약적 중화공업의 비교 우위를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반대되는 입장이 이제 그 암스덴 얼마 전에 타계했습니다만은 암스덴 교수는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 정부가 보조한다는 얘기는 보조 없으면은 그 수출하면 손해 보는데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출하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그 수출에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make prices wrong. 그 앞에 make prices right하고 반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촉진하면은 지금 현재는 거기에 비교 우위가 없는데 그 전략산업 부문에 동체적으로 비교 우위가 창출이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를 하려고 할 때 이익이 원래는 안 남는 건데도 정부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익을 남도록 만들어줘가지고 그 생산을 반복한다 하면은 비교 우위가 글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기업 역량의 혁신을 일으켜서 그 혁신된 기업 역량이 비교 우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업 역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다음 설명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이 그래프로 한번 찾아보죠. 가로축은 시간축입니다. 세로축은 환율 그리고 원가를 나타냅니다. 여기 E라고 한 그 짙은 수평선을 그려놨는데 이 뭐 수평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환율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시점 T에서 환율이 2인데 내가 거기서 1달러어치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할 때 원화로 환전할 때 받는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1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받는 대금이에요. 대금인데. 근데 거기에 여기 지금 A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기업은 수출 원가가 1달러어치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이는 원가가 원화로 A야, A. 그러니까 이 기업은 수출하면 손해 보죠. 수출 안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밑에 B라는 높이를 가진 이런 원가를 가진 기업은 수출하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는 B한테는 있는데 A한테는 비교 우위가 없어요. 이 상품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교 우위가 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워싱턴 컨센서스도 비교 우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서서히 변하죠. 정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위가 바뀌는 게 뭐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생기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부터 해보죠. T 시점에는 B였는데 U 시점에는 B 다시예요. 그러면 U 시점에 가면 이 제품을 생산 수출한 것이 손해가 됩니다. 이게 어떤 게 그러냐면은 단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그 선진국의 경우입니다. 선진국에서 그것도 이 T라는 시점에서는 비교위가 있어서 수출을 했더랬는데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선진국에서는 그 제품 생산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B-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선진국은 단순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는 수출의 비교 우위를 잃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게 이제 암스덴이 주장하는 건데 A라는 단가가 A-라는 단가로 내려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내려가느냐? 설명이 다 다릅니다만은 내려간다면 없던 비교 우위가 T라는 시점에는 없던 비교 우위가 U라는 시점에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월드뱅크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하게 놔두면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업의 산업 역량이 커지면은 이제 없던 비교 우위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스덴은 없던 비교 우위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막 보조를 해주고 수출을 하게 하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 기업이 이제 비교 우위를 터득을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좌승희 박사가 또 한 숟갈을 얹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양반은 기업의 성과, 시장은 원래 경제가 필요한 걸 생산하는 기업한테는 돈을 벌게 해주고 불필요한 걸 생산하는 기업한테는 손해를 보게 해줘가지고 시장이 상벌이 있어요. 그 상벌로 경제 활동을 이끌면은 누가 나서서 인도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시장이 원하는, 경제가 원하는 생산 활동으로 간다. 근데 이런 주장인데 이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외부성도 있고 뭐 정보의 불안정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시장의 상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포상과 징벌을 강화해요. 그래서 잘하는 기업은 진짜 내가 잘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포상을 받고 못하는 기업은 벌을 받게끔 그 차별화하는 조치를 경제적 차별화라고 이제 조합학산 불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차별화를 잘해서 박정희 정부도 중화공업에 성공을 했고 경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경제 개발의 현장주역인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서는 뭐 그건 누가 얘기를 해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제대로만 강화해 주면은 좋죠. 성과를 보이겠죠. 그런데 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지대만 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요리조리 빼면서 돈만 챙기는 이런 행태를 봉쇄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은 기업한테는 더 포상에 가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리시프로시티, 지원이 그냥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지원에 성과가 있을 때 계속 지원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적 차별화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그 말 참 옳은 공자 말씀인데,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런 경제적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판정할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정책 사후 약방문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정책을 했더니 경제가 발전했다. 아, 그건 경제적 차별화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사전에 어떻게 해야 경제적 차별화를 해주는 거냐라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나는 이 경제적 차별화의 저 박사의 논의는 아직 미완이라고 봅니다. 미완이라고 보고, 이 차별화를 해주면 경제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역량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전부 똑같은 거냐, 좀 차이가 있는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요. 배양할 수는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60년대 한국이 80년대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60년대 한국의 산업은 합판, 가발, 봉제의류, 양철 이런 거나 생산해서 수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은 텔레비전, 가전제품, 냉장고, 또 그 승용차도 있고, 조선, 뭐 몇만 톤급 화물선 이런 것들을 건조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 두 시대는 같은 10년대인데 60년대와 80년대는 엄청나게 다르죠. 60년대에는 그 영농 수준의 아주 단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좀 있는 상태고, 80년대에는 이건 뭐 제법 설비를 갖추고 공장 같은 공장에서 현대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일러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개발경제학의 논점을 보면은 자본, 기술, 개도국이 못 사는 거는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개도국의 시장 제도나 규제 환경 같은 게 굉장히 또 이게 이상하게 뒤틀려 가지고 제대로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월드뱅크 같은 경우의 처방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make prices wrong 하는 것을 전부 그 왜곡된 시장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본과 기술은 뭐 자본은 필요 없으면 되고 기술도 배워오면 됩니다. 기술제 로열티 내고 라이선스 받아오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경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기업 역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기업 역량은 있는데 그 시장하고 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규제가 잘못돼 가지고 잘 발휘가 안 되고 있고 잘 발휘가 되고 이 차이지, 없던 기업 역량이 생긴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자본하고 기술은 이 위에 발전 요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요인 중에서 자본하고 기술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갚을 테니까 빌려주시오. 돈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으니까 나한테 로열티를 낼 테니까 기술을 좀 전수해 주세요. 이게 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이익 집단이 반대해요, 바꾸는 것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본하고 기술이 있고 제도 및 규제 환경만 제대로 되면은 금세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된다. 뒤집어서 얘기해 가지고 합판, 가발, 봉제의류를 만들던 60년대 한국 기업들에게 80년대 갖춘 자본과 기술과 그다음에 그 시장 환경을 주면은
금세 자동차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업 역량이 달라요. 60년대 한국 기업들하고 80년대 한국 기업들은 뭐가 다르냐면 그 역량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장비도 물론 다르지만은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기업 역량이라는 게 나는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이제 그래서 기업 역량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기존 경제학에 수로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 엔터프라이징 컴피턴스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돼 보이더라고요. 영어로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핵심 인력, 이 사람들이 빠지면 이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 인력이 체득한 능력이지 이건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석 조달이 안 돼요. 그래서 1961년에서부터 89년까지, 89년이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기간은 산업 건설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기업 역량 배양 육성의 기간이기도 했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기술을 터득하고 그리고 맞지 않는 현실의 제도를 고쳐나가면서 그런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업 역량을 배양해 놓은 성과가 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역량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기업 역량이냐? 그 기업이라는 건 사회적 분업에서 생산을 맡은 단위죠. 그러니까 각 분업인 각 단위의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경제학 하는 분이 우리 유 교수님 말고 계신가? 예. 여기 Y = FLK, 이거 뭐 생산 함수라는 건데 양 교수님 익숙하세요? 이 표현? 이건 이제 미시경제학의 아주 그냥 기본 기업은 Y = FLK예요. 뭐냐? L이 뭐냐면 노동이고 K가 뭐냐면 자본이야. 그러니까 L만큼의 노동과 K만큼의 자본을 쓰면 그 함수값 F값인 Y가 나오는데 그만큼 산출을 생산해낸다. 이런 거, 이걸 생산함수라고 그래요. 생산함수라고. 그래서 Y = FLK가 생산함수고 그걸로 기업이 딱 정해집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이 F가 뭔지만 해주면은 L과 K 똑같이 구하고 Y를 구하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미시경제학의 설명이에요. 근데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각 기업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은 자기 이익만 위해서 소비를 하고 아무도 사회를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그게 서로 어울려서 교섭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조화와 질서를 이끌고 효율을 불러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미시경제의 기조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기업 이론이니까 그걸로 되는데, 근데 사실 현실의 기업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술 똑같아도 L과 K를 구해야 산출이 나옵니다. 근데 L과 K는 그냥 구할 수 없어요. 돈 주고 고용해야 돼. 돈 안 주고 누가 일 시키면 누가 일합니까? 그런데 나는 노동하고 자본한테 줄 돈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나중에 나와. 너 먼저 와서 일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빌리는 거예요. 금융. 돈을 빌려와가지고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이 금융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실물은 하나도 생산 못하면서 실물을 아주 장악하고 있잖아요. 금융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이 금융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것도 제주야. 기업에 따라서는 똑같은 F를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어도 금융을 잘 못해서 생산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F도 계속 외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잘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좀 자재 조달을 해야죠. 어디 가면 어떤
자영업자가 제대로 자재를 제대로 좋은 값에 판다. 이걸 아는 기업이 있고 모르는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 고용도 노동자들을 어떤 노동자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고용한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파업도 안 하고 뭐 된다는 걸 아는 기업이 있고 모르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도 이걸 시장에 내놓을 때 이게 잘 팔리게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Y=FL 결이 생산 투입을 가지고 산출로 바꾸는 생산 단위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인 이런 화살표가 얘기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마다 다릅니다. 그게 기업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역량을 발휘를 하면은 이제 사회적 분업의 단위로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기업 역량인데 내가 말하는 거는 개도국 기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처진다 그런 얘기예요. 훨씬 처진다. 그래서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업이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사람들의 일터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은 기업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에서 나와요. 월급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잘 주는 기업이 많으면 그 나라 백성들의 소득 수준은 높고 기업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주면은 그 백성들 소득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선진국이고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게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 기업을 움직이는 힘이 기업 역량입니다. 말하자면. 자, 이걸 이제 배워야 됩니다. 개도국 기업은 선진국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잘 살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20세기 중반의 산업화에 착수한 한국과 같은 나라는 따라잡기를 해야 돼요. 소위 그 창의 혁신으로 뭘 한 게 아니고 따라잡기를 해야 돼요. 그래 하려면 선진국이 하는 걸 좀 모방을 해야 돼요. learning by emulation, learning by imit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방 학습이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냐? 제조업 같은 데서는 선진 공산품이 있어요. 야, 잘 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걸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해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뭐 처음에는 뭐 그 선진부 그 생산자한테 가서 기술 지도도 받고 뭐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제품을 나온 대로 사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고 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생산해 보는 거예요. 생산해 보는데 그 목적은 뭐냐? 원제품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국산품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생산 능력을 갖추면은 그 제품에서는 따라잡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방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죠. 후발자의 이익이야. 이 아무것도 모방할 게 없었을 때 그 제품을 창의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선진국 기업은 더 고생했죠. 근데 개도국은 뭔가 목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자꾸 해보면 돼. 그런 그 모방 학습은 후발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근데 이 기업 역량이 쉽게 배양이 안 돼요. 기업 역량이 부실하면 그걸 못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기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경제개발에서 수출은 외화를 제품의 판매 시장이기도 하지만 외화를 벌어들이는 길이에요. 외화 없으면 개도국 경제개발 못합니다. 외화를 왜 필요하냐? 기계나 장비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와야 그거 가지고 생산하는데 개도국이 그걸 생산 못하죠. 선진국 거밖에 없어요. 그걸 사려면 외화로 돈 주고 사와야죠. 그 외화를 어떻게 마련하냐? 결국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버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따라잡기에서 이 수출은 모방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 성취도를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국산화하는 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국산화해서 제대로 기능 비슷하게 해서 수입 대체, 외제 안 쓰고 국산품 쓰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외국에 나가서 원제품하고 어깨를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싸워야 돼. 견주어서 경쟁을 견뎌내.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 상품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화와 수출 상품화는 다르죠. 수출 상품화는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멕시코가 국산화에는 성공했는데 수출 상품화는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제품은 아주 질이 나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모방 학습에서 수출은 국산화에서 그치지 않고 수출 상품화를 하기 위한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모방 학습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방 학습의 앞에는 벤처기업 앞에 있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모방 생산을 하려도 설비하고 기술은 도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신용이 없다. 빚을 내서 하려고 했더니 신용이 없어가지고 빚도 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참 시작도 못 하겠어. 근데 모처럼 그 설비를 갖춰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품을 만들면은 그 제품이 이제 뭡니까? 그저 초심자의 초보 작품이에요. 습작품이에요. 이게 원제품하고 가서 그 이마바지를 하면은 맨 땅에 헤딩이죠. 뭐 더 번번이 깨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값을 엄청 낮춰야 돼요. 손해를 무지무지하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아니 손해 보니까 안 해. 관둘 수가 있어요. 실제 모든 개도국 기업은 그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모방 학습을 시작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수출하면 이제 손실이 계속 있는데 이걸 감당해야 되는 죽음의 계곡이 있는데, 벤처기업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에인절이 나타나가지고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모방 학습에도 그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하는 게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 학습 기간에 정부 지원이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그 지원을 이렇게 보고, 저 정도 지원이면 내가 처음에는 손해를 보겠지만 할만하다라고 확신하는 기업이 참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의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 산업화한 아시안 4개국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암스덴의 얘기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자유방임 상태에서 각 기업이 해낸 발명, 이게 동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워트의 전기기관, 뭐 카트라이트의 무슨 역짓기, 또 뭐 베셀만과 뭔가의 그 제철, 이 신기술을 자꾸 이제 발명을 해내요. 그걸 활용하는 산업화였어요. 영국이 주도를 했죠. 100년쯤 지나면 이제 19세기 말에 독일하고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으려고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발원된 발명품을 가지고 혁신을 해요. 나름대로. 그 혁신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요. 그래서 생긴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인펀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유치산업은 그냥 놔두면은 영국의 성숙한 산업이 들어와서 다 말아먹으니까 이거를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합니다. 영국 제품, 원제품 수입 금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유치산업 보호를 하기 위한 보호무역,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제개발에 정부가 이제 한 걸음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세기 따라잡기에는 저임금의 비교위가 있어요. 못 사는 나라니까 임금이 쌉니다, 이제. 근데 워낙 기술 격차가 커서 저임금의 그 비교위 가지고는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 역할의 핵심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암스덴은 이제 그렇게 making prices wrong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선진적 기업 역량을 습득해서 보조금 없이도 국제시장의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중화공업의 보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산업을 정했어요. 전략산업으로 6개 산업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보조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서브시디죠. 그러나 어떤 산업 활동도 설비제를 시설제를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차관이 따라야 돼. 그 차관을 개별 기업이 자기 실력으로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못 얻었어요. 60년대, 70년대 못 얻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가 해외 전환사채 발행에 처음으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실력으로 외국에서 돈 빌려온 기업은 삼성전자가 처음이에요. 그것도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정부가 차관의 상환을 지급 보증한다. 이렇게 나서지 않는 한 차관을 도입할 수가 없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내가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차관인지도 모르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해주자. 이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기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의 중화공업보조는 선별기업 지원이에요. 선별산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선별기업, 특정 기업을 딱 정해서 지원을 주는 셈이 됐어요. 특혜를. 근데 이게 뭡니까? 중화공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기업이라야 해요.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재벌 대기업을 뽑아가지고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처음 그 태생부터가.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의 경제 분위기 그 그래프 하나 더 합시다. 아까 그린 그래프하고 원칙이 같은데 여기 녹색, 여기 이제 까만색 이게 이제 그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원가가 C란 말이야. C. 이게 C니까 이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서 수출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손해는 왕창 봅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계속 노력해서 원가를 줄여나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자, 여기서 이만큼 손해보죠. 그 다음 또 이만큼 손해보죠. 이만큼 막 손해보니까 이 삼각형만큼의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그래서 모방학습에 착수도 안 해. 그런 판인데 만약에 정부가 2-2만큼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은 여전히 손해보죠. 그 보조금을 받고도 기업은 손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손해보는 부담이 작은 이 빗금친 삼각형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줄어드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해. 내가 이거 낮출 자신이 있는지 한번 따져 봐가지고 뛰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의 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만약에 이 다시가 C보다 훨씬 높게 나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애써서 원가 절감을 노력을 안 해도 이익을 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먹구땡으로 놀고 있어요. 그냥 계속 지원 주는 동안은 가만히 나 할 줄 아는 것만 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그거는 정부 지원을 해줘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C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 이제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수출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수출 증가율이 1961년도, 79년도 기간 중에 75년대 13.9%, 79년대 18.4% 빼고는 2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39%로 수출이 성장을 했어요. 그 수출이 성장을 했다. 이건 뭐냐?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보조금 받아가면서 수출을 늘어난 거니까 이거면 나 국가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원가 절감에 실패를 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계속 이 원가 이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보조를 해줘도 그 기업은 망하죠. 손해를 봅니다. 그럼 수출 안 해요. 그런 기업이 많으면은 수출하겠다고 들어왔다가 다 다시 나가버리지. 근데 수출이 막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가 절감에 성공을 조금씩 했다 이게 여기저기서. 그리고 어떤 기업은 더 많이 했고 말이죠. 그래서 수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비록 정부 지원에 의한 채산성 맞추기지만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수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투자도 늘리고 학습을 자꾸 늘려나갔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을 가공 조립형 중심의 내실 없는 양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주로 이제 외국에서 핵심 부품은 외국에서 도입하고 그저 국내에서는 쓰잘데없는 잡다한 거나 생산해 가지고서 이제 조립이나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의 핵심은 외국에 있고 그건 수입해 가지고 조립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산업 활동이 확대되어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이게 무슨 성장이냐? 이건 껍데기뿐이다. 이건 고도 성장이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껍데기뿐이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중장비 조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그저 자동차에 레몬이라는 거 아시죠? 그 레몬은 뭐가 잘못입니까? 부속이 잘못입니까? 조립이 잘못입니다.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차체가 역학적 균형을 유지를 못해요. 설계대로 안 해.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부품은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은 압력을 계속 받아요. 그럼 일찍 망가져요. 그래서 부품을 갈아 끼죠. 또 일찍 망가져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이라고 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대우자동차가 이 폴란드의 국영 자동차 회사를 샀던 적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그럼 거기서 뭘 했냐면은 부평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싣고 가서 거기서 조립을 해요. 그러나 그건 서유럽에서는 수입 불허입니다. 부평 공장에서 한국에서 바로 들어온 자동차는 수입을 허용을 했는데 폴란드 공장에서 똑같은 부속을 폴란드 공장에서 조립한 거는 안 돼요. 왜? 조립 못한다 이거예요. 그 조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조립을 제대로 하면은 자동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국산화하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 조립 중심이라고 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는 부품 국산화에 크게 성취를 올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실 없는 양적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이었는데 사실은 조립을 제대로 하는 그 노하우는 계속 터득해 왔었다. 이제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가지고 사실은 손해보는 수출을 계속 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냐 하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외국 사람은 우리가 파는 이 값에 다른 나라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사가는 기업은 보조를 해준 만큼 손해보는 만큼을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사면 되고 안 사면 될 거를 사줘. 걔들이 사주니까 우리는 못할 생산 활동을 해. 그래서 우리는 산업 활동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런 얘기지 이게 손해보는 손실이니까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해놓고 이제 지대를 못 얻게 딴짓 하지 말고 네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뭘 하냐? 이거 한대. 이렇게 원가를 줄여나가면 돼요. 그럼 넌 결국 돈 벌어. 다른 짓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지원도 안 해주고 이제 막 끊어요. 이제 박정희가 참 매몰차요. 60년대 말에 그 부실기업 정리하고 8.3 조치 이후에 날라간 기업 수태 많습니다. 우리 아는 엄청난 기업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때 뭐 딴짓했어. 제대로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업들이 원가 절감하면 이익이 늘린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이익은 내 거라고 보장해 준다. 이걸 확실히 해주니까 열심히 했다, 모범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보조금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주는데 1달러 수출의 수익성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는 원가가 점점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방 학습이 순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시행하면 수출 단가가 빨강선 아래인 기업들이 이건 뭐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밑에 두 라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비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유신을 선포한 배경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욕해야 되겠으면 욕하고,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해야지, 박정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실한 상태에서 욕하거나 잘했다 하거나 하는 거는 지식인이 할 태도가 아니죠. 자, 중화학공업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철강 생산, 합성수지 생산. 이게 제철공업하고 석유화학공업이에요. 그 두 소재, 철강하고 합성수지는 소재입니다. 이건 중화학공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의 원료로 쓰이는 소재예요. 소재. 현대소재 이거 말고 또 뭐 특수 소재가 몇 개 있겠죠. 그러나 가장 널리 쓰이는 범용 소재는 철강제하고 합성수지예요. 이 기초 소재를 국내 생산해야 된다. 예컨대 자동차를 국내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차체, 본넷, 문짝 얘기하는 철판을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서 국내에서 만들어 차를 만들어서 판다는 것보다 국내에서 그 철판을 생산해서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기초 소재의 국내 생산이 제1축에 양대 축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1. 기초 소재의 국산화, 철강하고 합성수지. 그래가지고 2. 두 번째는 여기서 생산한 소재를 가지고 각종 중화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가지고 중화학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제2축이에요. 축이 두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1축 추진은 박정희가 1962년입니까? 경제개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이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철강 제철소 지으려고 돈 빌려 가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고 석유화학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선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는데 이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청구권 자금이라고 하는 돈줄이 생겨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월, 월남 파병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외화 그게 생겨요. 나는 맹호부대 출신입니다. 그 월남에 가서 1년 동안 싸우다 왔는데 내가 받은 돈이 상병 때 똑똑해요. 아직 이 나이 돼도 그거 다 기억해요. 45달러예요. 월 45달러. 3개월 뒤에 병장 지급하니까 54달러예요. 그거 4554 요것만 바뀌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전투 수당이에요. 미군하고 똑같아. 그리고 본봉도 나왔어요. 미군의 상병 본봉이 200불이야 월. 그러니까 미군은 245불 받았어요 상병 때. 그런데 그 200불도 한국 정부에 줬어요 미군이.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야 대한민국 국군이 자존심이 있지 본봉을 미군한테 받으면 되냐? 본봉은 우리 한국군 본봉으로 준다. 그러면 군대 월급 얼마인지 알죠? 상병 월급으로 200불 뛰어갔어요. 그래서 난 지금 손해배상 물은 요새 뭐 정부에 데모만 하면 돈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모여서 데모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국가에 내 힘으로 갖다 바친 돈이 200불로 12개월이면 2,400불 아닙니까? 그 당시 65년도에 2,400불을 내가 국가에다 헌납을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포항 종합저철도 짓고 경부고속도로도 짓고 이제 석유화학 공장도 해서 60년대 말에 가면 이 소재 공장이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소재 공장을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지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철강은 한 1,000만 톤 해야 경제성이,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수요가 그 당시 70만 톤이. 그런데 포항 종합조철의 제1고로 그것만 건설하는데도 103만 톤짜리를 건설해야 돼요. 거기에 드는 돈이 얼마냐 하면은 경부고속도로 지은 돈의 3배가 들었어요. 3배가 들어요. 그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요, 이제. 근데 저거를 생산해가지고 33만 톤은 어떡하지?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틸 세계 시장에서 아주 일일이 환영하고 사가겠습니까? 그 못 팔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저 납사분해, 이게 석유화학공업에서 이제 에틸렌을 생산해내는 그 첫 번째 단계 작업인데, 국내 수요가 한 3만 2천 톤밖에 안 되는데 10만 톤짜리 공장을 68년 3월에 건설하고 포철 본공장 건설은 이제 70년 4월입니다. 이게 중화학공업화 선언 있기 이전이에요. 박정희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그리고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축이 필요해요. 민간이 중화학 투자를 해야 돼. 민간이 중화학 투자를 하면 그 가지고 남는 거 다 사가지고 가서 수출 제품 만들어서 처음엔 믿지더라도 그 정부 보조로 회수해 가면서 이렇게 수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2축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민간이 이거 투자 안 돼. 처음에 그 제철하고 석유, 납다 분해 공장도 민간 보고 투자하라고 몇 번 얘기하니까 그 민간 기업이 하겠어요, 저거? 저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포철은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한석유공사, 그 호남 충주비료, 뭐 이제 이런 비료회 화학공장, 이 전부 다 국영기업이었어요. 국영기업을 때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재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완공이 70년대 초에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2축은 민간이 투자를 해야 돼, 중화공업 생산에. 근데 투자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투자를 안 하니까 그 대표적인 일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주영, 현대 정주영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건설을 할 때 그 신화적인 얘기죠. 불가능한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제 길도 닦아놨겠다. 현대 정주영 씨가 관심이 있었던 게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동차 사업이 이제 잘 될 거 아니야. 고속도로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박정희가 불러요. 그러더니 님자 뭐 그런다고 그러대. 그 조선 한번 해봐. 뭐요? 그러니까 조선공사가 있잖아. 그 조그만 배 말고 몇만 톤짜리 그 화물선 뭐 이제 유조선 이런 거 좀 해봐. 그러니까 기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모처럼 돈 좀 모아가지고 자동차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생뚱맞게 조선을 하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와서 생각도 못해서 자기 참모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왜 한국은 현 단계에서 그런 거대 조선 사업에 진출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차트를 딱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획서 됐어요? 예. 첫 페이지 딱 보니까 뭐 아닌 거 알거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럼 못하겠다 이거지. 김학렬 부총리야. 부총리. 현대가 안 된다니까 다른 사업자 알아보세요. 그리고 현대한테 나가기로 돼 있던 대출하고 차관 이거 전부 그 다른 사업자로 돌리고 이제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 정조의 손이 발휘되게 빌었대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난데없이 방위산업을 하라고 했다고, 박정희가. 당신 방위산업 한번 해봐. 이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 또래하고 내 좀 윗대 그 기업인들한테는 아주 그 유명한 얘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런 엉뚱한 짓
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경공업 수출을 잘하고 있으니까 경공업 수출 잘해서 달러를 잘 벌어서 그거 가지고 외국에서 잘 만드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잘 만드는 선진국의 무기를 사오는 게 이익이지. 우리가 잘 만들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 방위 산업에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주시오. 우리가 똑같이 당했어요, 정부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성 테크윈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게 어디 됐습니까 이제? 한화로 넘어갔죠. 그래서 K방산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왜 그걸 지켰냐 하면은 이 제2축의 투자가 안 되니까 우선 그 제일 대표 주자 기업 둘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철 살려야 돼. 이제 포철. 그런 거였는데 대한민국의 제1, 제2가는 기업가들이 이 박정희의 구상을 짐작을 하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야.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빠져나가긴 어딜 빠져나가. 그러니까 돈줄을 꽉 쥐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포기하려면 빠져나가. 이게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투자할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이제 중화공업화 선언은 1973년입니다.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하는데 그 조세감면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민간의 중화학 투자를 모방학습이지 그게 뭐 그걸 유도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안 들어와죠. 언제 들어오냐면 76년부터 들어와요. 그 들어오면서 이제 그 유정호 교수님이 그 앞에 발표한 논문에서 걱정을 했지만은 76, 77, 78, 79 요 년도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0년대 초에 나가면 중화학 설비가 과잉 설비가 돼요. 과잉 설비가. 그럴 정도로 투자가 몰려 들어와요. 그러나 제2축이 19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9년 사이에 일단 낙하는 거예요. 제2축도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굴러서 가느냐. 이것도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업 역량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능한 기업들한테 이 사업자가 막 맡겼어요. 그 다각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정부의 어떤 문서에도 없어요. 중화공업화 계획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제1축, 제2축 없어요. 근데 어디 있냐? 박정희 연설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1축은 60년대 말에 다 시작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73년도에 중화공업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계획 속에 그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제2축에 대한 얘기야. 중화공업화 얘기는. 거기 보면은 박정희는 정부에서 자기 참모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머릿속에 다 1축, 2축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그 내 원문에 보면은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통령 기록실 가서 그 담화, 각 대통령 담화에 박정희 담화가 다 있더라고. 그냥 쫙 있는데 그 60년대 그걸 쭉 보면요. 여기에 중화학, 기계공업,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건설사업 그리고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최우선 순위로 철강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업과 종합조철의 두 가지가 완성되면 중화공업 국가로서 그 공업구조가 일단 완성된다. 이건 그대로 따옴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은 1972년에 석유화학 공장 합동 준공식 치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강과 합성수지는 제조업의 기초 소재다. 이 얘기는 67년에 연합철강 준공식, 그 다음에 68년에 석유화학 계열공업 기공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72년 10월 달에 석유화학 공장 합동 준공식 치사에서 박정희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7일 악명 높은 10월 유신이죠. 1972년. 거기서는
경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 있어. 외국인 투자 걱정하지 마라. 보장해 준다. 그 한 줄 딱 있어요. 그 전부 뭐냐? 안보 얘기만 해요. 국가 안보.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결속을 단단히 해야 된다. 뭐 굉장히 길던데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 안보만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얘기는 그 다음 해 연두 기자회견에 나오는데 계속 자유경제 체제를 끝까지 견제한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버는 돈 네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정부 지원해서 한 거니까 내놔. 뺏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돈 벌어라. 그 대신 네 역량 함양해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고도 성장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한다. 수출 산업 더욱 확충하고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을 한다. 이 말을 1973년 거기에 합니다. 근데 더 연두 기자회견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너무 뻔히 알죠. 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불 했죠. 그때쯤 되면 100억 불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전체 수출 상품 중에 중화학 제품이 50%를 넘어서야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겠다. 80년대 초에 제철 능력은 지금 현재 100만 톤에서 10배인 1000만 톤까지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조선 능력은 현재 약 25만 톤인데 500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 정유시설은 39만 배럴에서 94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그때 이 얘기 들을 때 10월 유신하고 몇 달 뒤에 그래 잘해봐라 잘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겠냐 될 소리를 좀 해라. 근데 박정희는 계속 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될 소리를 해야지 되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자꾸 하면 꿈 같은 소리를 하면서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대로 다 됐어요. 사실 여기 전력은 뭐 380만 킬로와트에서 1000만 킬로와트 지금은 훨씬 더 많지만 이렇게 쭉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 놓고서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100억 달러 수출이 된다. 이 사람 머릿속에 수치적으로 기획이 그림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는 기업 역량을 배양하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두리뭉술 눈치 보고 놀면서 기회 타서 지대나 건져가는 이런 행태는 엄중하게 징벌을 했어요. 그 사업 몰수 수준이야 거의. 그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는 그런 게 없을 때 구제했어. 그래서 주인 바꿔버렸다고 또.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당근으로 모방 학습 투자를 독려하고 그러나 만약에 일탈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사업 몰수 수준의 징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벌이 같이 갔어요. 징벌이. 그러니까 자 내가 돈을 벌 수는 있는 모양인데 이거 원가 절감해가지고 수출 채산성 맞추는 것밖에 없어. 그걸 글로 가야 되겠다. 글로 가서 번 돈은 보장해 준대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수출 수익성 개선만이 유일한 이윤 확대의 활로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원 정책을 이렇게 발표해 놓으면 그걸 보고서 이 수출 채산을 맞출 수 있겠다 하라고 한 기업만이 참여하고 이들 참여한 기업이 많아지고 모방학습의 성취가 높아지면은 수출 수익성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모방학습의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 실적은 모방학습에서 기업 역량 배양 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실 없는 양적 성장의 실적은 곧 기업 역량 배양의 실장이에요. 그 실적은 그 역량이 아주 선진국 수준으로 된 건 아니지만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서 점점 돼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마침 그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의 데이터를 보니까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데이터가 있던데 61년부터 80년까지 사이에
페더럴 리저브 센트루이스 자료입니다. 미국은 1.1143배 늘어났어요. 근데 한국은 1.3325배 늘어났어요. 보통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 투입의 양이 아니라 뭐 질적으로 뭔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성장 기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무슨 창의를 했겠어요. 그 기간에. 그 기간에 한 거는 그냥 기업 역량을 배양했다. 그 후진적 기업 역량이 선진형으로 다가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유신선포, 장기 집권, 그 한강의 기적과 반민주적 장기 집권이라는 제목입니다. 비전의 제1축, 중화공업화 비전의 제1축은 1970년대 상반기에 일단락했어요. 그 소재 공장 2개가 처음 착공한 게 이제 완공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제2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1971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중화공업화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에요. 이걸 반대하는 김대중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90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어요, 박정희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빠삭하겠죠. 어떤 정부가 들어오나에 따라서 내 돈벌이 환경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한다면 그래서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모방학습 지원은 중도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민간 투자를 안 일어나. 박정희가 지금 현재 아무리 투자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해도 저 사람 75년이면 끝나지. 근데 그때 들어오는 새 대통령은 정 딴소리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뭐하러 지금 투자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내가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취직해가지고 아주 그냥 돈 좀 벌어보는 삶을 살려고 그랬었는데 1969년에 삼선개헌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데모에 끼어들어가지고 지도교수가 부르더니 이번 1학기 가만히 있고 여름방학 때 가만히 있고 그러면 2학기 때 가면 너 취직시켜 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그 말씀을 하는데 그냥 굉장히 젊은 마음에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놈 세상 뭐하러 살아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로 하고 내 진로를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날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일을 박박 갈았어요. 그런데 71년에 김대중 찍었습니다. 근데 떨어지더라고 김대중이. 그리고 나는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 9월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유신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74년도에 문세광이가 저격을 해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 맞아서 피격당하잖아요. 그리고 79년에 박정희가 또 김재규한테 맞아서 또 죽어요. 이렇게.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 삼선기원만 하고서 유신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75년까지 대통령 하고 그리고 물러날 때 누가 유경수를 쏴 죽일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뒤에 꼴랑 4년 더 해서 대통령 많이도 오래 못했어요. 유신을 72년도에 했기 때문에 7년 8년 했다 그러지만 그 앞에 3, 4년은 원래 보장받은 그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보장받은 거거든.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이 중화공업의 제2축이 되지 않았어요. 제1축만 지가 해놨어. 근데 만약에 기업들은 이제 눈치를 봤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중화학 투자가 민간 투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그저 뭐 엄청나게 돈 때려내 경공업에 투자하지 말고 중공업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지원 정책을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엄청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2축은 75년 이후에 구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79년에 이제 끝내 중화학공업화 정책 폐지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설비는 충분히 갖춘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2축도 완료했어요. 다음엔 이제 모방학습을 잘 해가지고 이 제2축이 제1축에서 생산한 소재를 넘겨받아서 물건 잘 만들어서 수출 잘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이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죽었어요. 비명에 갔어요. 나지만 나는 할 일 다 하고 갔다고 생각해. 더 있어봐야 더 할 일도 없어. 그 사람 아는 건 제1축, 제2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2축까지 끝냈단 말이죠. 그러면 됐지 뭐 거기 뭐 덜 바라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독배를 들었는데 물론 사적 권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대통령 종신하겠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라면 하겠어. 나라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화학공업화가 성공하려면 제2축이 있어야 돼요. 제2축이 안 들어오면은 제1축에서 생산한 소재 공장이 그대로 재고 처리 못해서 주저앉아서 그 물량 속에 묻혀서 사라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제1축도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박정희는 75년까지 대통령으로 잘 지내려고 하고 봤더니 걔들이 투자를 안 해. 얘들이 투자를 안 하면은 이놈들이 이제 내가 그만두는 거 알고 투자 안 하는구나. 지분 뽑을 거 알고 안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애를 써서 해놓은 포철 공장이니 뭐 저 납타 크래킹 플랜트니 이게 다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라이 씨. 그래서 72년에 아주 이르게 유신을 선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